그는 마지막 피자를 굽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식은 매장 안에는 무대 위 인형들만이 여전히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밤 11시 30분 조명이 꺼질 때마다 그는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박수 소리를 들었다. 이곳은 벨라나이트 피자 살롱이라 불린다. 낡은 유럽풍 간판 아래엔 웃음은 우리의 연료입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공연 근무자 매뉴얼을 한 장씩 지급받는다. 매뉴얼에는 음식 조리법보다 무대 예절이 먼저 적혀 있다. 손님이 떠난 뒤에도 인형을 향해 인사할 것. 그 문장 아래엔 오래된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는 새로 고용된 야간 관리자였다. 낮엔 어린이 생일 파티로 시끌벅적했지만 밤이 되면 매장은 마치 박물관처럼 고요해졌다. 그는 남은 피자를 포장하며 규칙을 흘려 읽었다. 인형의 미소가 흐려질 경우 미소 복구 단추를 누를 것. 그 문장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두 번째 야근날 그는 인형 중 하나의 입꼬리가 이상하게 아래로 내려간 걸 보았다. 미소 복구 단추를 찾아 눌렀다. 딸깍. 작은 기계음과 함께 인형의 입이 서서히 올라갔다. 그는 그 순간 무대 아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낯선 숨소리 같은 노이즈를 들었다. 셋째 날 그는 청소 중 무심코 인형의 고개를 돌려 세웠다. 그때 무대 천장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 빛 속에서 인형의 유리 눈동자 속에 자신이 웃지 않는 얼굴로 비치는 걸 보았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인형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넷째 날부터 그는 출근할 때마다 매뉴얼의 문장이 하나씩 바뀌어 있었다. 인형의 미소가 복원되지 않으면 관리자가 대신한다. 그 문장은 분명 원래 없던 구절이었다. 그날 밤 인형 중 한 대의 얼굴이 아예 사라져 있었다. 그는 CCTV를 확인했다. 녹화 화면 속 무대 아래로 천천히 걸어가는 자신의 뒷모습이 있었다. 다음 안내드리는 인형 무대에 관한 10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규칙 제1항. 인형의 미소가 사라지면 즉시 복구 단추를 누를 것. 인형의 표정은 손님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진 상태로 30초 이상 방치될 경우 인형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본 전임 관리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복구 단추는 무대 좌측 제어판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망설임은 인형에게 기회를 줍니다. 규칙 제2항. 인형의 시선이 당신을 따라올 경우 웃으며 손을 흔들 것. 인형은 때때로 관리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형은 당신을 불량품으로 인식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친근하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인형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단, 인형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어 답한다면 즉시 본사에 보고하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규칙 제3항.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인형 무대 앞에서 10초간 미소로 인사할 것. 영업 종료 후의 인사는 필수입니다. 인형들은 하루 종일 손님들을 즐겁게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당신의 인사는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확히 10초를 지키십시오. 9초는 무례하고 11초는 집착으로 여겨집니다. 인형이 당신의 인사에 만족하면 조명이 한 번 부드럽게 깜빡입니다. 만약 조명이 3번 깜빡인다면 인사를 다시 하십시오. 조명이 꺼진다면 뛰어나가십시오. 규칙 제4항. 미소 복구 단추는 3회 이상 누르지 말 것. 복구 단추는 인형의 표정 회로를 강제로 재시작시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인형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3회를 초과하면 인형은 반복되는 고통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4회째 단추를 눌렀던 직원은 무대 뒤 수리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단추를 아껴 쓰십시오. 규칙 제5항. 무대 조명이 2번 깜빡일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2번의 깜빡임은 무언가가 무대에서 내려왔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호기심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뒤를 돌면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전시물로 인식합니다.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고 천천히 직원 휴게실로 이동하십시오. 휴게실 문을 닫으면 안전합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상상일 뿐입니다. 규칙 제6항. 인형의 입안을 청소하지 말 것. 그곳은 내부가 아니다. 정기 점검 중 인형의 입 안쪽에 먼지나 이물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 손을 넣거나 도구를 사용해 청소하지 마십시오. 인형의 입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그곳은 다른 곳으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전임자 중 한 명이 청소를 시도했다가 팔꿈치까지 빨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를 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가 꺼낸 손에는 그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규칙 제7항. 새벽 2시 이후 인형의 노래가 시작되면 조용히 따라 부를 것. 야간 근무 중 인형들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의식입니다. 당신도 참여해야 합니다. 노래를 무시하면 인형은 당신을 방해물로 간주합니다. 가사를 모르더라도 허밍으로 따라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노래가 끝나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절대 앵콜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공연은 관객이 필요합니다. 규칙 제8항. 미소가 완벽히 대칭이 아닌 인형은 제거하지 말 것. 품질 검수 중 비대칭적인 미소를 가진 인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 인형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제거 시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2019년 한 관리자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 비대칭 인형을 폐기했습니다. 다음날 모든 인형의 미소가 비대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는 인형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히 대칭적인 미소와 함께. 규칙 제9항. 무대 밑함이 열려 있다면 그 안을 확인하지 말 것. 무대 하부에는 소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하지만 가끔 저절로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함 안에는 사라진 것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라진 손님들, 사라진 직원들, 사라진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것들. 함이 열려 있다면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안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규칙 제10항. 인형이 당신 이름을 부르면 웃으며 대답할 것. 그건 마지막 인사다. 인형은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근무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소를 지으며 탑하십시오. 인형들은 예의 바른 작별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공손하게 대답하면 과정은 고통 없이 진행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전시물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미소 짓는 완벽한 인형으로. 경고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인형 무대 관리자의 안전과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규칙은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형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학습하며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인형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 첫날 배정받은 명찰은 절대 분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매니저실에는 미소 복구 단추만 하나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엔 새 인형 하나가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인형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곳의 공연은 오늘도 정시에 시작된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규칙을 먼저 지킬 건가? 그녀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은 언제나 부드럽고 구름은 달콤한 냄새를 풍긴다. 하지만 그날 구름이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 뒤편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고래의 등지느러미가 햇살을 가르며 마을 위를 유영하고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구름을 하늘의 빵이라 불렀다. 하늘에 고래가 떠다니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들은 매 계절마다 하늘고래에게 구름을 조금씩 내어주며 대신 피를 얻었다.
비는 고래의 숨결로 내린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고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마을의 우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다. 누군가가 고래가 배불러 잊을 걸 먹기 시작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래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논두렁 위로 길게 들이운 그 그림자는 마치 하늘 아래 또 하나의 바다였다. 고래가 지나갈 때마다 구름이 한 겹씩 사라졌다. 처음엔 그냥 맑은 하늘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라진 구름이 누군가의 기억과 닮아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이웃은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다. 고래가 낮게 울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우물가에 남은 마지막 구름을 병에 담았다. 그 구름은 그녀의 어머니가 웃을 때 피어오르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걸 들고 절벽 끝으로 갔다. 하늘고래는 이미 머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먹지마. 그 순간 고래의 눈이 느릿하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바다도 하늘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없었다. 오직 기억의 잔향만이 고요하게 부유하고 있었다. 규칙 제1항. 구름을 직접 손으로 잡지 말 것.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내려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름이 아닙니다. 손으로 잡는 순간 당신의 체온이 그 안에 갇힌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게 되고 그 기억의 주인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감촉과 함께 당신은 점점 투명해질 것이며 마침내 당신 자신이 구름의 일부가 되어 하늘을 떠돌게 됩니다. 만약 이미 만졌다면 손을 씻지 마십시오. 물은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규칙 제2항. 하늘고래가 울 때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 것. 깊고 낮게 울려 퍼지는 고래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시선을 땅에 고정하십시오. 하늘고래의 눈은 올려다보는 자의 존재를 기억하며 한번 눈이 마주친 사람은 고래의 사냥감으로 표시됩니다. 이후 당신이 보는 모든 하늘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그림자가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팠다면 7일간 실내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곳은 어디든 위험합니다. 창문도 거울의 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 제3항. 사라진 구름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모든 구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사라진 구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죽은 자를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름은 메아리가 되어 빈 하늘을 떠돌다가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 돌아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것이 구름이 아니라 구름에 담겨있던 무언가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부른 이름은 이제 당신의 것이 되며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기억 일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이름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 규칙 제4항. 구름을 병에 담을 경우 반드시 하루 안에 놓아줄 것. 작은 구름 조각을 병에 담아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2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병 속의 구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둡게 변하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넘기면 병이 차갑게 식으면서 안개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개를 마신 사람은 천천히 실체를 잃습니다. 병을 열어도 구름은 나오지 않으며 대신 당신이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병 안쪽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규칙 제5항. 우물의 표면에 고래의 그림자가 비치면 물을 길어선 안 된다. 우물은 하늘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고래의 그림자가 우물물에 비친다는 것은 하늘고래가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두레박을 내리면 물이 아닌 공어를 길어 올리게 되며 그 순간 우물에서 거대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물을 기른 사람은 3일 안에 익사하게 되는데 주변에 물이 없어도 폐에서 바닷물이 발견됩니다.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우물에서 최소 30m는 떨어져 있으십시오. 그림자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규칙 제6항. 기억이 흐릿해지면 하늘을 잊어야 한다. 하늘고래와 관련된 기억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이 구름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 하늘을 보면 남은 기억마저 구름이 되어 떠올라가고 당신은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늘을 완전히 잊고 오직 땅만 보며 생활하십시오.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절대 위를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이미 하늘 어딘가에 떠 있으며 시선이 닿는 순간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규칙 제7항. 비가 내리지 않는 밤엔 노래하지 말 것. 비는 하늘고래의 눈물이자 보호막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밤, 특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는 곧장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고래는 노래하는 목소리에 끌리며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노래를 부른 다음 날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집니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합니다. 비 오는 밤에만 조용히 흥얼거리십시오. 규칙 제8항. 구름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가지 말 것. 구름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사라졌다면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방향에는 구름의 무덤이 있으며 모든 사라진 구름과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수천, 수만 개의 기억에 압도당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십시오. 규칙 제9항. 고래 입이 열릴 때 이름을 생각하지 말 것. 하늘고래가 거대한 입을 벌리는 순간을 목격했다면 그 즉시 모든 생각을 멈추십시오. 특히 누군가의 이름이나 당신 자신의 이름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고래가 입을 벌릴 때 발생하는 흡인력은 물질이 아닌 존재의 이름을 빨아들입니다. 이름을 생각한 사람은 그 이름과 함께 고래에게 삼켜지며 세상에서 그 존재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진에서 얼굴이 흐려지고 문서에서 이름이 사라지며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잊혀집니다. 규칙 제10항. 마지막 구름이 남았을 때 그건 누구의 기억인지 묻지 말 것. 하늘에 단 하나의 구름만 남았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이 응축된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거나 물어보는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마지막 구름은 당신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구름이 되어 하늘을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름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십시오. 호기심은 존재를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돌아볼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절대 묻지 마십시오. 최종 경고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규칙들은 하늘고래와 구름의 세계에 발을 들인 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규칙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그 세계의 경계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규칙을 어긴 자들의 결말은 단 하나 하늘 어딘가에서 구름이 되어 떠돌거나 하늘고래의 뱃속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것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혹합니다.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며 하늘고래는 신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이상한 구름을 봤거나 이유 없이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밤하늘에서 고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하늘을 함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구름이 되기 전에 그녀는 매일 밤 숲길을 따라 퇴근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그 길목엔 오래된 자판기가 하나 서 있었다. 빨간색 기계 안에서 고요히 빛나던 것은 하얀 우유 한 병뿐이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우유를 눌렀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다. 잠자는 숲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는 오랜 전설이 있다. 이 자판기는 누군가의 꿈속에 처음 생겼고 나중에 현실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 밤이 되면 자판기는 낮보다 밝게 빛난다. 숲의 나무들이 숨을 고르고 공기가 젖어드는 시간에만 작동한다. 사람들은 가끔 말했다. 우유가 한 번만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유를 물어본 사람은 모두 다시 이 숲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우유를 마셨다. 한 모금이면 잠이 잘 오고 악몽이 사라졌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판기의 불빛이 자신이 다가올 때마다 더 밝아졌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리고 어느 날 기계 안에 우유가 2병 있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병이 떨어졌다.
두 번째 버튼은 처음 보는 위치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엔 두 병쯤 마셔도 괜찮겠지 생각했다. 첫 병은 평소처럼 따뜻했다. 두 번째 병을 입에 댔을 때 냄새가 조금 달랐다. 차가운 흙냄새, 나무 껍질의 향. 목을 넘기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숲은 그대로였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자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단지 자판기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깨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자판기는 작동한다. 단 두 번째 버튼이 빛날 때는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규칙 제1항. 우유는 한 병씩만 나온다. 단 그날의 잠이 깊다면 예외가 생긴다. 자판기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의 병만 제공한다. 하지만 당신이 극도로 피곤하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이미 경계가 흐릿한 상태로 이곳에 도착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판기는 당신의 의식 상태를 감지한다. 깊은 잠에 빠질수록 경계는 약해지고 그 틈을 통해 두 번째 선택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깨어나 봐야 알 수 있다. 규칙 제2항. 두 번째 버튼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판기의 패널에는 명백히 두 개의 버튼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가 떠 있는 동안 아무리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하나만 보일 것이다. 두 번째 버튼은 빛을 거부한다. 오직 어둠이 충분히 내려앉았을 때 달빛조차 희미해진 순간에만 그 윤곽이 드러난다. 낮에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지려 한 이들은 자판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둘러버렸다. 규칙 제3항. 첫 병을 다 마시기 전엔 절대로 두 번째를 선택하지 말 것. 서두르면 안 된다. 첫 병의 우유는 일종의 통행증이자 계약서다. 그것을 완전히 비우는 행위는 당신이 이 공간의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증표가 된다. 하지만 첫 병이 반쯤 남은 채로 두 번째를 고르는 순간 당신은 두세 개의 중간에 끼이게 된다. 몸의 절반은 현실에, 나머지 절반은 저편에 남겨진 채. 그 상태로 깨어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거울을 볼 용기가 있다면 말이지만. 규칙 제4항. 두 번째 우유는 따뜻하지 않다. 냉기가 손끝을 잡을 것이다. 두 번째 병을 집어드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왜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얼음보다 차갑고 금속보다 냉혹한 온도가 손가락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까지 기어오른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의 온도가 아니다. 이곳은 생명이 머무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생명의 온기를 거부한다. 병을 놓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냉기는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은 끝까지 마셔야만 한다. 규칙 제5항. 마시고 난 뒤 바로 잠들면 그 숲의 일부가 된다. 우유를 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몸속을 흐르는 액체가 완전히 소화되고 당신의 체온과 동화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채 바닥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숲으로 흘러든다. 나무 뿌리가 되거나 이끼가 되거나 혹은 숲속을 헤매는 그림자들 중 하나가 된다. 이따금 자판기 앞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유리에 비친 낯선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규칙 제6항. 깨어났을 때 자판기가 아직 켜져 있다면 거긴 현실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쯤 자판기에 불은 꺼져 있어야 한다. 자판기는 한 사람의 방문이 끝나면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떴는데 여전히 밝은 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다면 주변을 다시 살펴보라. 나무의 배치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공기의 질감이 이상하거나 자판기 패널에 글씨가 읽히지 않는다면 확실하다. 당신은 아직 꿈속에 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나가는 방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규칙 제7항. 자신의 얼굴을 자판기 유리에 비추지 말 것. 자판기의 표면은 완벽한 거울이다. 너무나 선명해서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 유리에 비친 것이 정말 지금의 당신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자신보다 10년 늙은 얼굴을 봤고 어떤 이들은 눈동자가 없는 얼굴을 봤다. 가장 운이 나쁜 경우 거울 속에 당신이 먼저 웃는다. 당신이 웃기도 전에. 그 순간 누가 진짜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다. 유리를 응시하지 마라. 궁금증은 값을 치러야 한다. 규칙 제8항. 우유의 맛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꿈속이다. 진짜 우유는 달지 않다. 고소하거나 고단백한 맛이 날 뿐이다. 하지만 입안에 퍼지는 맛이 꿀처럼 달콤하고 혀끝에서 녹아내리며 더 마시고 싶다는 갈망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현실을 벗어났다. 자판기 앞에서 병을 들고 있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꿈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다. 당황하지 마라. 아직 돌아갈 방법은 있다. 병을 천천히 내려놓고 세 걸음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숲을 빠져나가라. 달콤함에 취해 끝까지 마셨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맛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규칙 제9항. 누군가가 먼저 그 버튼을 눌렀다면 기다려야 한다. 그가 깨어날 때까지. 자판기는 한 번에 한 명만 상대한다. 만약 당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의 빈병이 자판기 앞에 놓여 있거나 멀리서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들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억지로 버튼을 누르면 두 사람의 꿈이 엉키고 깨어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기억 일부를, 그들은 당신의 기억 일부를 가지고 깨어난다. 최악의 경우 둘 다 깨어나지 못한다. 인내심을 가져라. 자판기 앞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규칙 제10항. 숲이 조용할수록 자판기는 오래 작동한다. 숲의 소음은 생명의 증거다. 바람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으면 자판기의 힘은 극대화된다. 고요함 속에서 자판기는 더 깊은 곳까지 연결되고 더 오래 불을 밝히며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어떤 밤은 너무나 조용해서 자판기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작동하기도 한다. 그런 밤에 이곳을 찾는다면 조심하라. 깊은 침묵은 깊은 곳으로의 초대장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돌아온 이들의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다. 경고 메시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판기는 1987년부터 숲속 깊은 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설치자도 관리자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판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발견 신고 또한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3명이 이 자판기를 이용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은 자판기 반경 50m 내에서 발견되었으나 본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색견들은 이 지역에 들어서면 집기를 거부하고 전자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법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자판기는 당신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숲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자판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마지막 조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녀의 도시 출근길엔 이제 새로운 자판기가 하나 생겼다. 여전히 밤마다 하얀 불빛이 켜진다. 단 두 번째 버튼은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당신이라면 어떤 우유를 먼저 고를 건가?